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어느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던 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어귀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종종 걸음으로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집으로 향했지만 유독 한 젊은 남녀만이 갈 곳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아침에 마을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촐하게 혼례를 올린 신랑 명수와 신부 소영이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첫날 밤의 따뜻한 신방 대신 차가운 거리로 내몰린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본래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의 외아들이었으나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버린 탓에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욕심 많은 숙부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숙부는 어린 조카를 보살피기는커녕 명수가 장성하여 혼례를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며 집안의 법도를 운운하더니 부모가 물려준 기와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고 명수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힘없는 선비인 그가 덩치 큰 하인들을 거느린 숙부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명수는 입술을 깨물며 마당에 서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사랑채를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불빛이 오늘따라 더욱 야속하게만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새색시 소영은 비록 무명천으로 지은 낡은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어진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그녀는 쫓겨나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으며 아무 말 없이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영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고생을 모르고 산 것은 아니었으나 혼례 첫날부터 길바닥에 나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터인데도 그녀는 원망 섞인 한숨 한 번 내쉬지 않았고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명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하고 굳건한 온기는 절망에 빠져 있던 명수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대문을 쾅 닫아버린 숙부의 집 담장 너머로는 왁자지껄하게 잔치를 벌이는 소리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흘러나와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두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숙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조카가 분가하여 나간 것을 축하한다며 술상을 차렸지만 정작 그 술상의 주인이어야 할 명수와 소영은 문 밖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어야만 했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거나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서슬퍼런 숙부의 기세가 무서워 선뜻 방 한 칸 내어주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심 좋던 마을 분위기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얼어붙은 강물처럼 차갑게 변해버린 탓에 두 사람은 철저히 고립된 섬처럼 남겨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자 산골 마을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길가에는 서리가 하얗게 맺히기 시작해 가만히 서 있어도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위가 매서워졌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거운 입을 열어 소영에게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자연 동굴인 반달굴로 가자고 제안했는데 그곳은 옛날 사냥꾼들이 비를 피하거나 짐승들이 겨울잠을 자던 곳이라 사람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밤을 지새울 지붕이 없는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명수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소영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소영은 명수의 제안을 듣고 잠시 산 쪽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서방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짐이라고는 달랑 하나뿐인 보따리를 고쳐 메고 앞장서서 걸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행을 나가는 사람처럼 경쾌해 보여 명수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지만 사실 그녀의 속마음도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녀는 지금 상황에서 불평이나 눈물은 남편의 길을 꺾고 추위를 더욱 매섭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짐짓 태연한 척하며 용기를 내어 어두운 산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길은 험하고 가파라졌으며 무성하게 자란 잡풀과 덩굴이 발목을 잡아채며 그들의 앞길을 방해했습니다. 명수는 소영이 넘어지지 않도록 앞서서 잡풀을 걷어내고 손을 잡아 끌어주며 묵묵히 산을 올랐는데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컴컴한 산속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메아리치고 차가운 산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내는 소리는 마치 귀신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와 두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두 사람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로를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땀 흘리며 올라간 끝에 드디어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반달 모양의 동굴 입구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되어 입구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만 거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단단한 바위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천만다행인 안식처였습니다. 명수는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부싯돌로 어렵게 불을 피웠고 작은 불씨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동굴 안에는 희미하지만 따스한 주황빛이 감돌기 시작하며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소영은 동굴 구석에 쌓여있던 묵은 낙엽들을 걷어내고 가지고 온 빗자루도 없었기에 치마폭을 걷어 올리고 손으로 바닥을 쓸어내며 잠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 위해 명수가 구해온 마른 억새와 낙엽을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챙겨온 얇은 이불 하나를 펴니 비록 화려한 비단 금침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늑한 신혼의 보금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소영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명수를 바라보고 환하게 웃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동굴 속에 피어난 한 송이 들꽃처럼 아름다워 명수는 순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마을에서 챙겨온 식은 주먹밥 한 덩이를 나누어 먹으며 허기진 배를 달랬는데 비록 차갑게 식어 딱딱해진 밥이었지만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먹는 그 맛은 꿀맛보다 달았습니다. 명수는 소영에게 미안한 마음에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소영은 오물오물 잘도 먹으며 오늘 밤은 달빛이 좋아 동그라니 대궐처럼 환하다는 둥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명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죄책감도 조금씩 녹아내렸고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부부로서의 연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기온은 더욱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가 되었고 동굴 입구로 들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모닥불조차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명수는 소영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그녀를 꼭 끌어안았는데 두 사람의 체온이 합쳐지자 신기하게도 동굴 안의 냉기가 조금씩 물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험한 세상에 믿을 건 우리 둘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 시련이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으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명수는 소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여 잃어버린 집을 되찾고 고생시킨 보답을 하겠노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는 숙부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지금의 이 치욕과 서름을 잊지 않고 뼈에 새겨 훗날을 도모할 힘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의 눈빛은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도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이며 서방님의 뜻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겠노라고 조용히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굴 밖에서 들짐승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소영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고, 명수는 짐승의 접근을 막기 위해 모닥불에 장작을 더 넣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동굴이라는 공간은 낮에는 신비로워 보일지 몰라도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공포가 도사리는 곳으로 변하기 마련이라 두 사람은 잠을 청하기보다 불을 지키며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일렁거릴 때마다 마치 귀신이 춤을 추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생명줄처럼 잡고 놓지 않으며 무서움을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모닥불이 사그라들고 깜빡 잠이 들었나 싶었을 때 명수는 문득 이상한 느낌에 눈을 번쩍 떴는데, 동굴 안의 공기가 아까와는 다르게 훈훈하게 변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분명 바깥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고 있었지만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스며 나와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귀를 기울여 보니 졸졸 흐르는 물소리 같은 것이 아주 미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위해 볼을 꼬집어 보았는데,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분명 꿈은 아니었고, 옆에서 잠든 소영도 추위를 잊은 듯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동굴 안쪽 벽면으로 다가갔는데, 그곳은 원래 막혀있던 단단한 바위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위 틈새로 희미하지만 신비로운 푸른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누군가 그들을 부르는 손짓처럼 일렁이며 명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바위벽을 더듬어 보았는데, 차가울 줄 알았던 바위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그 순간 그는 오늘 밤 이 동굴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빛을 만져보려 했지만 그것은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었고, 다만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돌들이 아랫목처럼 따끈하다는 사실만이 생생하게 느껴져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곤히 잠든 소영을 흔들어 깨웠는데, 비몽사몽간에 눈을 뜬 소영 역시 동굴 안을 채우고 있는 훈훈한 공기와 기이한 물소리에 놀라 잠이 달아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바위 틈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입처럼 조금씩 더 벌어지는 듯하더니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져 동굴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르릉 하는 낮고 묵직한 소리가 동굴 바닥을 울리며 들려오자 명수와 소영은 혹여 동굴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황급히 입구 쪽으로 물러나 몸을 돌려오자 웅크렸지만 다행히 천장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꽉 막혀 있던 안쪽 벽면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마치 미닫이 문이 열리듯 스르르 옆으로 밀려나며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비밀스러운 통로가 드러났고, 그 너머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으나 그 안에서 풍겨오는 따뜻하고 습기 어린 냄새가 마치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밀 통로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의 눈앞에는 실로 경이로운 별천지가 펼쳐졌는데, 밖에서 보았던 좁고 칙칙한 동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높은 공간이 나타났고, 천장에는 수많은 종유석들이 매달려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동굴 중앙에 자리 잡은 아담한 연못이었는데,
바닥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물이 솟구쳐 올라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온천이 김을 내뿜으며 찰랑거리고 있었고, 그 덕분에 이곳은 한겨울 추위가 무색할 만큼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명수와 소영은 추위에 굳어있던 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조화를 부려 빚어낸 자연의 선물임이 분명했습니다. 명수는 온천수 가까이 다가가 손을 담가 보았는데,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물이 피부를 감싸자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듯했고,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소영에게 어서 와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소영 역시 조심스럽게 물가에 앉아 얼어붙은 손발을 담그자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이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 맺힌 그 흐름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며, 비록 집에서 쫓겨났지만 신령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라며 서로를 위로하고 감사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온천 주변을 둘러보던 명수의 눈에 구석진 곳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 3개가 들어왔고, 그것들은 두껍게 쌓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명수가 다가가 첫 번째 항아리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뽀얀 쌀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겉부분은 약간 변색되었지만 속은 여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에는 소금에 절인 묵은 나물과 말린 고기가 들어있었고, 세 번째 항아리에는 엽전 꾸러미와 함께 낡은 비단 쌈지가 들어있어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쌈지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그 종이에는 명수의 고조부께서 남기신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후손들이여, 만약 세상이 어지럽거나 가세가 기울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조상이 예비해 둔 것이니 부디 요긴하게 사용하여 다시 일어설 힘을 얻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수는 그 글을 읽고 그제야 이곳이 단순한 자연 동굴이 아니라 먼 옛날 난리통의 조상님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비밀 장소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조상의 인도가 있었음을 알고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영 또한 명수의 옆에 나란히 엎드려 보이지 않는 조상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는데, 그녀는 이 재물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련을 딛고 일어나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뜻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명수에게 말하기를, 이 사실이 밖에 알려지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으니 당분간은 비밀로 하고 조용히 지내자고 제안했고, 명수 또한 그녀의 깊은 뜻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항아리에서 쌀을 조금 꺼내어 온천수 열기로 데워진 돌판 위에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과 구수한 밥냄새가 어우러져 동굴 안은 그 어느 대궐 부럽지 않은 풍요로움으로 채워졌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씹을수록 고소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까 걱정했던 처지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따뜻한 잠자리와 배불리 먹을 양식을 얻게 되니 세상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들은 배를 채운 후 온천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조상님이 남겨주신 여분의 이불을 꺼내 덮고는 난생 처음으로 근심,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굴 밖에는 밤새 내린 서리로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동굴 안에서 푹 자고 일어난 명수와 소영의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동굴 안쪽의 비밀 통로를 다시 바위로 가려 위장한 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춥고 초라한 반달굴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는데 이는 혹시라도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명수는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엮어 동굴 입구에 허술한 문을 달고 소영은 주변의 흙을 퍼다가 마당을 다지며 마치 이곳에서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온 부부인 것처럼 위장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모습을 숨기려 해도 사람의 기색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법이라 마을로 물을 기르러 내려온 두 사람의 모습은 예전에 주눅들고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명수의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고 소영의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으며 그들의 옷차림은 비록 남루했지만 걸음걸이에는 힘이 실려 있어 우물가에 모여있던 마을 안악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들. 어젯밤 그 추운 산속에서 얼어 죽지도 않고 오히려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려. 산신령이라도 만난 게야? 하며 의아해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명수와 소영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목례만 할 뿐 자세한 내막은 함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쫓겨난 명수 부부가 산속에서 굶어 죽었거나 동상에 걸려 알아 누웠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에 그들의 멀쩡한 등장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어 집집마다 퍼져나갔습니다. 개중에는 불쌍한 마음에 몰래 쌀자루라도 가져다 주려던 이웃도 있었으나 명수 부부가 굳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씩씩하게 산을 오르내리며 타이감을 구하고 동굴 앞을 번듯하게 꾸미는 모습을 보자 안도하면서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마을 촌장 영감은 멀리서 명수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저 친구 눈에 총기가 서린 것을 보니 필시 좋은 일이 있거나 마음을 크게 다잡은 모양이다라며 허허 웃으며 덕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명수와 소영은 동굴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는데 낮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큰 뿌리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아 생필품을 마련했고 밤에는 비밀 동굴에서 온천욕을 하고 조상님이 남긴 책을 읽으며 심신을 수양했습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있는 쌀을 함부로 축내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만 조금씩 꺼내 먹었으며 대신 자신들이 땀 흘려 번 돈으로 곡식을 사서 항아리를 다시 채워 넣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동굴 생활은 고생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와 깊은 사랑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수가 장터에서 귀한 산삼을 발견하여 비싼 값에 팔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명수 부부가 산속에서 금덩어리를 주웠다는 둥, 도깨비방 망이를 얻었다는 둥 헛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수 부부가 장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곁눈질로 훔쳐보았고 동굴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해 두 사람의 평온했던 일상에 조금씩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명수에게 행동거지를 더욱 조심하자고 당부했지만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물을 막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은 담장 높은 기와집에 살고 있는 숙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는데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를 두드리며 지내던 숙부는 조카가 망하기는커녕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명수의 동태를 낱낱이 보고하라고 호통을 쳤고 하인들로부터 명수가 산삼을 캤다거나 동굴에서 밤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보고를 받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숙부는 내 집에서 나간 놈이 빈손으로 나갔을 리가 없다. 분명 집안의 보물을 훔쳐 달아난 것이 틀림없다라고 억지를 부리며 당장이라도 산으로 올라가 그 동굴을 빼앗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밤, 숙부는 뜨끈한 술로 몸을 데우며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산속 동굴의 명수와 소영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가올 시련을 준비하듯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쪽의 신비로운 온천수는 여전히 맑은 소리를 내며 솟아오르고 있었지만 그 물소리가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친 파도를 예고하는 듯하여 촛불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흔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산등성을 휘감아 돌며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던 깊은 겨울,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숨죽이고 있었지만 반달굴 앞마당만큼은 이상하리만치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명수와 소영은 산에서 구한 튼튼한 목재와 흙을 이용해 동굴 입구에 제법 번듯한 나무 판자벽을 세우고 작은 부엌까지 마련하여 겉보기에는 여느 화전민의 오두막과 다를 바 없는 소박한 보금자리를 완성했습니다. 비록 기와집처럼 으리으리하지는 않았으나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처마 밑에는 곶감과 시래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풍요롭고 정겨운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감을 구하러 산에 오를 때마다 달라진 반달굴의 풍경을 보며 혀를 내두르곤 했는데 처음에는 며칠 못 버티고 내려올 것이라 예상했던 명수 부부가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던 소영이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볼이 발그레하고 손발이 따뜻해 보이는 것을 두고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산삼을 다려 먹었다거나 명당자리의 기운을 받았다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명수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저 조상님들이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할 뿐 동굴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온천과 쌀독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명수 부부가 산속에서 호의호식한다는 소문은 기어이 아랫마을 기와집에 사는 숙부의 귓속까지 파고들고 말았습니다. 숙부는 자신이 쫓아낸 조카가 굶어 죽기는커녕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밤잠을 설치더니 급기야는 명수가 집안에 숨겨진 보물을 훔쳐 달아난 것이 분명하다는 억지스러운 의심을 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털며 하인들에게 당장 채비를 하라고 호통을 쳤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들의 살림살이를 확인하고 숨겨진 재물을 찾아내 빼앗겠다며 씩씩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부는 건장한 하인 서너 명을 대동하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비싼 비단 옷에 두툼한 손바지를 입고 털목 도리까지 둘렀음에도 산바람이 차갑다며 연신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산길을 오르는 내내 감히 내 집 재물을 훔쳐서 도망가? 내 이놈들을 당장 관아에 넘겨 경을 치게 할 것이다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탐욕과 질투가 독사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부 일행이 험악한 표정으로 산을 오르는 것을 보고 무슨 사단이 날 것을 직감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를 쫓아 어느새 반달굴 앞은 구경꾼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반달굴 앞에 도착한 숙부는 명수가 공들여 지어놓은 나무문과 잘 정돈된 마당을 보자마자 질투심이 불길처럼 치솟아 올라 다짜고짜 지팡이로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 명수야,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네가 훔쳐간 내 재물로 여기서 호사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숙부의 고함 소리가 조용하던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자 놀란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평온하던 동굴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집신을 삼고 있던 명수와 나무를 다듬던 소영은 난데없는 소란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눈앞에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서 있는 숙부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수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숙부 앞에 나아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숙부님, 이 추운 날씨에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안으로 드셔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지요. 명수의 태도는 깍듯하고 예의가 발랐으나 숙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명수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뻔뻔한 놈, 네가 빈손으로 나갔는데 어찌 이런 집을 짓고 먹고 살 수 있단 말이냐? 필시 돌아가신 형님이 숨겨둔 금괴를 내 놈이 몰래 빼돌린 것이 틀림없다. 당장 그 보따리를 내놓지 않으면 내 이 집을 부수고 너희를 옥에 가둘 것이다. 숙부의 억지 주장에 명수는 기가 막혔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숙부님,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하여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보물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숙부의 귀에는 명수의 진심 어린 해명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집안을 샅샅이 뒤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부엌의 솥뚜껑을 열어보고 장독대를 뒤엎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자 소영은 겁에 질려 명수의 등 뒤로 숨었고 명수는 온몸으로 하인들을 막아서며 그만두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아나무인으로 날뛰며 마당에 말려둔 시래기를 발로 짓밟고 명수가 애써 모아둔 팩감을 흐트러뜨려 평화롭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촌장 영감이 숨을 헐떡이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타나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보게 다들 멈추지 못할까. 자네는 마을의 어른이라는 사람이 어찌 조카의 살림살이를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는단 말인가. 백발이 성성한 촌장, 영감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날뛰던 하인들은 멈칫하며 물러섰고 숙부도 예상치 못한 방해꾼의 등장에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습니다. 촌장 영감은 명수 부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는 숙부를 향해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자네가 욕심을 부려 조카의 집과 전답을 모두 차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 산속 오두막까지 탐을 낸단 말인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촌장의 꾸짖음에 숙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촌장 어른, 모르시는 말씀 마십시오. 이 산도 엄연히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제 것이 아닙니까? 저놈이 내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땅 속의 보물을 파먹고 있으니 이는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숙부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숙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명수 부부의 얼굴에 흐르는 윤기와 동굴 안에서 풍겨나오는 미세한 훈기를 감지하고는 분명 저 안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눈은 못 속인다. 저 굴 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걸 보니 금맥이라도 발견한 게 틀림없어. 숙부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동굴 입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명수는 숙부의 시선이 동굴 안쪽을 향하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만약 숙부가 억지로 밀고 들어가 비밀 벽을 찾아낸다면 조상님이 물려주신 온천과 쌀독을 모두 빼앗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어떻게든 숙부를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급히 방으로 들어가 산에서 캐두었던 말린 약초 꾸러미와 꿀단지를 들고 나와 숙부에게 내밀었습니다. 숙부님, 저희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보물은 없으나 정성을 봐서라도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하지만 숙부는 명수가 내민 꿀단지를 가차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산산조각을 내버렸고 흘러나온 꿀이 하얀 눈 위를 검붉게 물들였습니다. 이깟 꿀단지로 나를 속이려 드느냐. 내 오늘 밤은 날이 저물어 그냥 가지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이 굴을 몽땅 파헤쳐 버릴 것이다. 그때 가서 딴소리 말고 썩 비워두거라.
숙부는 으름장을 놓으며 하인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고 그의 뒤로 남겨진 것은 부서진 살림살이와 망연자실한 명수 부부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촌장 영감은 안타까운 마음에 명수와 소영을 위로하며 자네들 오늘 밤이라도 짐을 싸서 잠시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 독한 양반이 내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네라고 조언했습니다. 촌장 영감은 혀를 차며 숙부의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명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힘내라는 말을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어둠이 내려앉은 동굴 앞마당에는 적막감만이 감돌았고 깨진 꿀단지 주위로 개미들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명수와 소영은 엉망이 된 부엌을 대충 정리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모닥불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내일 숙부님이 정말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굴을 파헤치면 어쩌지요? 조상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이 더러운 욕심으로 더럽혀질까 두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명수는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 동굴은 우리 조상님이 우리 부부의 올바른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신 곳이요. 탐욕의 눈먼 자가 함부로 들어온다면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이곳을 지킵시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과 이 동굴을 지켜낼 것이요. 명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고 소영은 남편의 굳건한 의지에 기대어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숙부가 내일 산에 올라가 금광을 찾을 것이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지만 산속 반달굴의 두 사람은 비밀의 방에 들어가 정화수를 떠놓고 조상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 저희는 욕심부리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디 내일 닥쳐올 재앙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탐욕스러운 자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온천수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동굴 천장으로 올라가 밤하늘의 별들에게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바깥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사납게 울려대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들이닥칠 폭풍우를 예고하듯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조차 삼켜버렸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수는 잠든 소영의 머리맡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그의 곁에는 조상님이 남긴 낡은 서책만이 유일한 벗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숙부의 탐욕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이 동굴의 신비로운 힘은 그들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까요? 숙부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내일 가져올 보물을 상상하며 희죽희죽 웃다가 잠이 들었지만 그의 꿈속에는 황금 대신 시커먼 박쥐떼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반면 불안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잠든 명수 부부의 꿈속에는 따뜻한 봄 햇살과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가득하여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하자 밤새 울어대던 산짐승들의 소리는 잦아들고 대신 무겁고 탁한 발자국 소리가 산의 고요를 깨트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명수와 소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터라 눈이 촨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동굴 입구로 나아갔습니다. 멀리서부터 횃불을 든 하인들과 커미와 삽을 맨 일꾼들을 거느리고 씩씩거리며 올라오는 숙부의 모습은 마치 산을 정복하러 오는 장수처럼 위압적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탐욕에 젖어 비릿하게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뒤따라 올라왔지만 감히 숙부의 기세에 눌려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숙부는 동굴 앞에 도착하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로 땅을 내리찍었고 명수 부부를 향해 다짜고짜 비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수는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서며 숙부님, 이곳은 저희 부부가 근근히 살아가는 보금자리일 뿐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이곳에는 숙부님이 찾으시는 그런 보물 따위는 없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 이성마저 마비된 숙부에게 조카의 애원 따위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명수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리며 하인들에게 당장 동굴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영이 넘어진 명수를 부축하며 울먹였지만 숙부와 일꾼들은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신은 채 신성한 그들의 안식처를 짓밟으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선 숙부는 코를 킁킁거리며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느껴졌던 훈훈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으스스한 냉기만이 동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 안쪽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다고 확신하며 하인들에게 벽이란 벽은 모조리 두드려보고 바닥을 파내라고 닥달했습니다. 일꾼들이 곡괭이로 바닥을 내려찍고 벽을 허물기 시작하자 동굴 안은 순식간에 먼지 구덩이가 되었고 명수 부부가 애써 가꾸어 놓은 살림살이들은 무참히 부서지고 짓밟혀 나뒹굴었습니다. 명수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는데 이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파헤쳐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한참을 난동을 부리던 중 한 하인이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 여기가 소리가 다릅니다. 뒤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치자 숙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숙부는 단숨에 그곳으로 달려가 자신이 직접 곡괭이를 들고 벽을 내리찍었고 쾅하는 소리와 함께 위장해 두었던 바위가 무너져 내리며 감춰져 있던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수와 소영은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고 숙부는 그럼 그렇지 내 놈들이 여기에 금괴를 숨겨 놓았구나 라고 쾌재를 부르며 횃불을 들고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하인들도 덩달아 환호성을 지르며 우르르 몰려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통로를 지나 비밀의 공간에 들어선 숙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명수 부부가 보았던 천국 같은 별천지가 아니었습니다. 숙부의 눈에는 아름다운 종유석 대신 날카로운 이빨처럼 생긴 흉측한 바위들이 천장에 매달려 위협하고 있었고 따뜻한 온천수가 솟아나던 연못은 시커멓고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물웅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그곳에 가득 찬 차가운 냉기와 음습한 기운이었는데 횃불이 위태롭게 흔들릴 정도로 기분 나쁜 바람이 불어와 숙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숙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분명 보물이 있을 거야, 금항아리가 있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숙부는 구석에 놓인 항아리들을 발견하고는 기쁨에 겨워 달려가 뚜껑을 거칠게 열어 젖혔지만 그 안에는 하얀 쌀 대신 시커먼 흙먼지와 죽은 쥐의 사체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숙부가 항아리를 발로 찾아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그 속에서 수십 마리의 동굴 귀뚜라미와 지네들이 튀어나와 숙부의 발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숙부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고 옆에 있던 하인들도 쌀독인 줄 알고 열어본 항아리에서 박쥐떼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자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명수 부부에게는 풍요로운 양식이었던 쌀과 고기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끔찍한 벌레와 오물로 둔갑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숙부는 썩은 물웅덩이 속이라도 뒤져보겠다며 손을 집어넣었으나
따뜻하기는커녕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얼음장 같은 물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뺐습니다. 그 순간 동굴 전체가 우르릉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천장에서 흙더미와 작은 돌멩이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당장 나가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치는 것과 같았고, 횃불마저 괴상한 바람에 꺼져버리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하인들은 귀신이다, 사람 살려 라고 소리치며 주인이고 뭐고 내팽개친 채 앞다투어 출구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숙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어디선가 내 이놈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입는 법이다라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환청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겨를도 없이 숙부는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이 마치 귀신의 침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네 발로 기어서 허우적대며 출구를 찾아 헤맸고, 찢어진 옷자락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겨우겨우 동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흙투성이가 되어 벌벌 떨며 기어 나오는 숙부의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숙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 안에 귀신이 있다, 괴물이 산다 라고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집 쪽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고, 그 뒤를 이어 하인들도 혼이 빠진 얼굴로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고소해하기도 하며 역시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명수와 소영은 조심스럽게 엉망이 된 동굴 안을 정리하고 다시 그 비밀의 통로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숙부가 다녀간 뒤라 혹시라도 망가졌을까봐 가슴을 졸이며 들어섰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맑은 온천과 하얀 쌀이 가득한 항아리가 평온하게 그들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동굴의 축복은 오직 맑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며, 탐욕에 눈먼 자에게는 그저 차갑고 무서운 바위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흩어진 쌀알을 주워 담았고, 명수는 바닥에 엎드려 조상님과 산신령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지난밤의 공포는 사라지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위를 밀어 비밀 통로를 닫고 겉으로는 평범한 화전민처럼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숙부는 큰 병을 얻어 알아누웠는데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해봐도 몸에는 이상이 없고 오직 마음에 화병이 들어 그렇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박쥐가 날아드는 악몽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고 창피함에 문밖 출입을 일절하지 않아 마을에서 그의 거만한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명수와 소영은 동굴에서 얻은 쌀과 재물을 조금씩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흉년이 들어 굶는 집이 생기면 밤에 몰래 쌀자루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병든 노인에게는 약재를 구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수 부부의 선행을 칭송하며 그들이 산신령의 복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수와 소영은 동굴 앞에 아담하지만 튼튼한 기와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그 집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은 뒤에도 반달굴을 소중히 관리하며 가끔 힘들고 지칠 때면 그곳에 들어가 온천물에 발을 담그고 도란도란 예리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숙부가 차지했던 큰 기와집은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아 폐가처럼 변해갔지만, 산중턱 명수의 집은 사시사철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명당이 되어 가문의 번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모든 것을 잃게 하고 나눔은
더 큰 복을 불러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와 산골 마을에도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던 날 밤, 명수와 소영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봄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여보, 고생 많았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소. 라고 말하자 소영은 수줍게 웃으며 서방님이 굳건히 지켜주신 덕분이지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은은한 호롱불 아래서 하나로 겹쳐지며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욕심 많은 숙부는 자신의 꾀에 넘어가 벌을 받았고 착한 명수 부부는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춥고 험해도 마음속에 선한 불씨를 품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풀벌레 소리 자장가 삼아 따뜻한 이불 속에서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